지중해 패자였던 카르타고 그리고 신흥강자인 로마. 결국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눌렀는데요. 이대로 물러설 카르타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에스파냐 지역에서 그 힘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위였던 형님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과연 한니발의 복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포에니 전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니발. 사실은 아버지도 전쟁을 통해서 이뤘지만 이것도 로마 탓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위, 그러니까 본인의 형님한테는 아예 암살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한니발이 복수심에 불탔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매형도 그렇게 이제 불귀격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한니발 입장에서는 로마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적,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니발 개인이 원한 적개심이었느냐?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렇게 잘 나가던 지중해를 장악했던 카르타고는 로마한테 지는 바람에 시칠리아도 뺏기고 바다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당연히 카르타고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마음, 복수심이 아주 넓게 퍼지게 됩니다. 한니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한니발은 차근차근 로마에 대한 복수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원정을 나갈 때 자신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는 사군툼에 대한 침공 준비를 시작을 해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 준비를 하니까 당장 사군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 도시가 원래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도시였어가지고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이 한니발 바르카한테 사신을 보내요. 네. 대표단을 보내서 하지 마. 왜 공격을 해? 너희 매형이랑 226년에 우리 조약 맺었잖아. 엘브강 넘어오지 마. 사군tum 공격하지 마. 라고 잘 알아듣게 타일렀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허, 이거 매형 얘기 선 넘은 거죠? 네. 그 매형 니네가 죽였잖아. 그 말 안 했으면은 들었을 수 여지라도 있었을 텐데 선을 넘어가지고 뭐 적개심에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니발 바르카는 사군tum에 대한 진공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군tum 공격해도 됩니까? 하고 본국에 있는 카르타고 원로원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원로원에서도 당시에 이제 한노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가자라는 파벌이 있었고 네. 바르카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에스파냐 쪽에서 우리 세력을 키우자라는 파벌이 있었는데 둘이 말다툼 정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한니발 바르카한테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번 받아들이면 두 개를 내줘야 되거든요.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한니발한테 재량권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사군tum에 대한 침공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대로 간 한니발 바르카한테 원로원은 너 원하는 대로 해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 언제라도 시작해도 이상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니발은 사군툼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사군툼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농성을 벌였지만은 결국에는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사군툼을 넘어서 로마까지 넘볼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전쟁 대신 외교적인 방식을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첫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다고는 했지만은 악전고투 끝에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이긴 상태였습니다. 카르타고 역시 졌다고는 하지만은 이베리아 반도를 회복하는 등 상당 부분 부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또다시 무리하게 전쟁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로마도 큰 피해를 입거나 더 심하면은 도로 이제 패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르타고 원로원에서는 로마의 어떤 그 회유 내지는 협박을 받아쳐버린 겁니다. 로마가 이제 사군tum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당신들 정말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전쟁을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가니까 카르타고 원론에서는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겠다. 사군tum을 너희한테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막을 올리고 한니발 장군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게 됩니다.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보병 9만 명, 기병 12,000명 이렇게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대군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코끼리 37마리. 코끼리 포기 못했네요. 37마리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니죠. 기병으로 치면은 최소한 수천 기 이상입니다. 그럼 탱크가 그러면 같이 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37대가 가는 건데요. 로마가 이미 강대국이 되었는데 당연히 로마가 앉아서 이제 한니발 장군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허를 찔러야 될 겁니다. 어떻게 허를 찔러야 됐을까요? 어떻게 가지? 모르는 척하는 거 티나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티나요. 좀 많이 났어요, 좀. 근데 기본적으로는 길은 2개밖에 없어요. 알- 가장 짧은 거는 바닷길,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바닷길은 지중해 제해권을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 알토란 같은 이 보병들 그리고 말, 코끼리까지 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격퇴당하면 이거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는 지금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 저쪽 앞쪽으로 큰 산맥이 있지 않나요? 바로 알프스 산맥이죠. 지구 반대편으로 가나? 티났습니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죠. 빙고 정답입니다. 자, 문제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뭐 관광도 많이 가고 뭐 스키도 타고 하지만은 당연히 현대의 일입니다. 하다못해 현대라 하더라도 정말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넘는 군대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간다. 당연히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한니발은 뭐 물론 저 과정에서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군인들, 군마들 그리고 얼어 죽거나 마찬가지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그 코끼리들 이런 코끼리들도 적지만은 않았지만은 어쨌든 한니발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설령 산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막 산을 겨우겨우 넘었는데 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군인, 말, 코끼리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로마군한테 요격, 습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이탈리아 반도의 동부에 가면은 아펜니노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동쪽을 남북으로 딱 가르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산맥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덜 띄니까 몰래 이제 이동하기가 좋다. 여기에 덧붙여서 로마가 이제 이미 이탈리아를 통일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고대 국가다 보니까 그런 그 산지 같은 곳에는 여전히 로마가 온전히 지배를 못하는 아니면은 로마에게 반감이 강한 그런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한니발은 이런 부족들을 교묘하게 포섭을 합니다. 부족들을 포섭해서 안전도 보장을 받고 식량이나 물자도 이제 그 공급을 받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병력 손실, 군마의 손실마저도 이제 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이 되는 리더십으로 모든 게 계획된 진군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공격만이 남은 거네요. 로마도 네. 카르타고군이 점점점 오니까 저것도 설마 알프스 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버지 스키피오가 또 있었어요. 네. 그분이 지휘하는 일련의 기병대를 보내서 탐색전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상된 위치로 갔는데 카르타고군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니발 바르카는 로마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알프스 쪽으로 길을 돌렸던 거죠. 저걸 내려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맞부딪히는 전투가 바로 트레비아 전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일련의 로마군하고의 소규모 접전이 있었는데 그 카르타고군이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군도 이제 제대로 갖춰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했던 게 트레비아 전투입니다. BC 218년 12월이 되면 여기서 제가 12월이라고 하는 거를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당시 로마군 지휘관이 집정관 셈프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단을 이끌고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카르타고 군이 누미디아 기병대를 보내서 도발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병대가 트레비아라는 강이 있는데 강을 새벽녘에 건너와서 네. 로마군 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화살 던지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하고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정관 셈프로니우스가 이 비겁한 것들이 하면서 로마 기병대를 먼저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누미디아 기병대는 유목 기병이잖아요.
퍼포먼스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병대 내보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단 전체를 다 출동시킵니다. 근데 새벽이잖아요. 로마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아침밥도 못 추워, 먹었어요. 그리고 밖에 12월 달에 추워요. 때마침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군이 이제 카르타고군 진영에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카르타고군은 불쬐고 있었어요. 그러다 로마군이 와서 전투 대응으로 전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카르타고군도 전투 대응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강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한겨울 12월 달에 쇠파이프 잡아보셨어요? 겨울에? 들러붙어요. 갑옷이 쇠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강물 건너오면서 이미 전투 의지가 다 날아간 거예요. 군단 전체가. 로마군은 미끼를 잡아 물었어. 로마군 사투리 쓰네요. 처음 알았네요. 로마가 전라도 지방에 있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니발 바르카가 한 수를 더 둬요. 네. 자기 동생인 마고 바르카한테 이 트레비아 강에 보면은 강둑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 뒤쪽에 정예 보병하고 기병 2,000기를 매복을 시켜놨어요. 서전이 벌어졌죠. 그러면 로마군은 하고 떨고 있다가 서전에서 날라오는 돌팔매랑 투차에 만져서 학살되기 시작해요. 뭐 몸이 굳어 있으니까 전투 의지도 없고. 야, 이거 추울 때 맞아보면요. 네. 엄청 더 아파요. 아파요. 그 상태에서 한니발 바르카가 코끼리를 진군을 시킵니다. 양쪽 양익에 포진되어 있던 동맹 진영 쪽으로 코끼리를 진경시키니까 동맹군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다 패주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군도 진영도 패주할 때 중앙에 포진해 있던 카르타고군 중장 보병들, 그 사람 아프리카 보병도 섞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군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에서 매복해 있던 마고 바르카의 2,000기가 후미를 습격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로마군은 병장기 다 집어 던지고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로마군을 상대로 한니발 바르카가 착실하게 전가 확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다 죽어요. 이 한 번 전투에 괴멸당합니다. 1만 5천에서 2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근데 카르타고군은 초전에 도망간 켈트족 병사들 몇 명 빼고는 거의 사상자가 없었어요. 와. 자, 켈트족 이후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던 카르타고군. 로마군 정말 크게 한 방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로마군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도 전열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한니발 군대를 요격, 섬멸할 계획을 단단히 세웁니다. 다만 너무 추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한니발 군대를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제 군대를 재편할 그런 시간은 필요했다. 한니발 역시 아무리 명장이었다고는 하지만은 뭐 추위 그리고 군인들의 피로, 재보급, 재편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한니발이 선택했던 장소가 포강 유역의 분지입니다. 북쪽에 알프 산맥이 있고 남쪽, 동쪽 이런 곳들도 이제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강이 흐르면서 깎아놓은 계곡이 커져서 이제 형성된 분지인데요. 계곡이 커져서 형성된 분지를 침식 분지라고 합니다. 이런 침식 분지는 당연히 물도 있고 땅도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살기가 좋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포강 분지는 방어하기도 좋지만은 수많은 대군을 이제 그 겨울 나기를 하면서 식량도 조달을 하고 이제 그 추위도 막아주고 이렇게 안성맞춤인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거 다 정말로 한니발 바르카가 계획을 한 거네요. 겨울에 무모하게 간 게 아니라 겨울이 됐으니까 이 지역만 점령하면 가을에 수확한 벼가 잔뜩 쌓여 있을 것이고 겨울이면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착실하게 겨울 동안 전쟁 준비를 또 할 수 있고. 진짜 천재장군이네요. 유럽의 변화는 전례가 안 됐지만은 어쨌든 꼭 쌀은 안 먹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포강 유역이라는 그런 그 아주 그 수경하기 좋은 땅에서 겨울나기를 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나기를 했으면은 결국에는 또 전쟁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 포강이 살기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은 도로 이제 그 로마군한테 이제 그 섬멸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이 되고 나서 그 한니발은 포강 분지를 떠나서 다시금 이제 이 로마 영토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한니발이 먼저 움직여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로마에서도 예측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는 게미누스라는 장군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저기 한니발을 이제 일찌감치 요격을 하게 만드는데 한니발이 이를 이제 그 따돌려 버립니다.
이제 한니발이 그 넘어야 됐던 그 통로 중에 아르노 계곡이 있었는데 이 일대는 늪지대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그리고 이제 봄철에 범람을 하면서 아주 그런 이제 그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게미누스 휘하의 로마군은 계곡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한니발 장군의 기동로를 제한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한니발 군대를 고착한 다음에 플리미니우스라는 또 다른 장군이 이끄는 부대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니발의 부대를 와해시키겠다. 뭐 이런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듯한 계획이네요. 아니 제가 아무리 잘 싸워봐라 이거 우리 땅이야. 왜 우리 앞마당에서는 강아지도 먹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르노 계곡을 향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네. 목표지는 피에솔레고 한니발이 절로 간 거는 저기 아르노 계곡으로 들어가면 저기서부터 갈림길이 6개가 나와요. 로마군 입장에서는 6개의 갈림길 중에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미니우스 이 장군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까운 길로는 못 오고 저기 계곡물 불어난 데는 못 건너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늪지대가 있고 계곡물이 불어 있는 곳으로 그쪽을 일부러 돌아간 거예요. 선택을 거길로 했다고요? 그거 건너오면서 한니발 바르카가 한쪽 눈에 안염이 걸려가지고 실명하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군사전략적으로 말하면 간접 접근 전략이라고 합니다. 허를 약간 그렇죠. 찌를 법한 전략으로. 근데 허는 찔렸는데 본인이 이런 병에 걸릴 정도로 안 좋은 지형을 갔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비록 내 눈을 잃어도 지는 것보다는 낫다. 참패해서 뭐 군사를 다 잃고 본인도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한니발이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맞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늪이 있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원래 지키던 부대와 합류하는 부대의 협공을 받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로마군은 설마 한니발이 저쪽으로 가겠어? 이렇게 이제 그 굳건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안 지켰어요.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 눈도 하나 잃어버렸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피노르 산맥을 넘을 때처럼 그 현지 주민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 길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엉뚱한 데를 지키고 있던 로마군이고 한니발은 지금 뒤를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로마군이 아까 교수님께서 게미누스의 부대, 플라미누스의 부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게미누스가 주력군이었어요. 그 플라미누스는 병력을 3만 명 정도 끌고 있었지만 정예부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은 이 플라미누스의 부대로 카르타고 군하고 교전을 붙여서 카르타고 군이 어디 못 가게 잡아놓은 다음에 게미누스의 주력 부대가 오면 같이 협격해서 경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데에서 카르타고 군이 나타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3만 군이 이 접촉을 하려면 추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어, 저기로 갔대요.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 군도 로마 군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쵸. 이제 트라시메네호 호수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로마 군도 이제 카르타고 군이 그쪽으로 갔대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해 가죠. 근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트라시메네호 호수가 북쪽변이 고지군이 약간 있어요. 고지군이 호수변을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길 먼저 점령해야겠네요. 길은 밑에 나 있어요. 고지의 밑으로 길이 나 있어요. 지금도 도로가 그렇게 뚫려 있거든요. 저 트라시메네오 호수변의 밑에 쪽 길을 따라서 당연히 글로 갔을 거라고 상식선에서는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카르타고 군이 트라시메네오 호수 입구에 접어들면서 저 때부터 갑자기 고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또. 방향을 틀어서 고지군에 이제 매복을 하게 버린 거예요. 아하. 카르타고 군 전체가. 추격해오던 플라미우스의 3만 군대는 카르타고 군이 당연히 밑에 길을 갔을 거야라고 또 하고 미끼를 잡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급하게 추격을 하느라고 네. 신경을 못 썼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밑에 길로 가니까 그렇죠. 대군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자기들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될 사람은 또 뭘 해도 된다고 호수변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카르타고 군은 저 위에서 횃불 당연히 끄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밤이니까. 로마군이 횃불 두고 도로로 진입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이제 3만 군이 다 진입을 해가지고 도관에 든 지구. 도관에 든 쥐가 딱 되자마자 고지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 불 들리면서 와. 한니발 바르카가 총 공격하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밑에 쪽으로 카르타고 군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오니까 와. 로마군 입장에서는 얼이 나가잖아요. 갑자기 기습을 받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도망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호수 방향으로? 네, 대부분의 병사들이 호수 쪽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적이 나타나니까 적의 네. 반대편으로 뛰면 그렇죠. 호수잖아요. 네. 근데 저 호수가 밑에는 또 뻘이에요. 아.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력 대부분이 호수에 가라앉고 선두의 한 개 군단 조금 못되게 했던 6천 명 정도가 살아서 빠져나가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다 죽었거든요. 와 보니까 살아나간 6천 명도 얼이 나간 상태로 그대로 카르타고한테 항복해버린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플라미니우스의 부대가 주력 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로마 언론도 불안하잖아요. 네. 병력을 4천 명을 더 보냈어요. 근데 그 4천 명도 카르타고군의 매복에 걸려서 전멸당해버린 거예요. 한니발 장군은 예전에 이 이탈리아 공격한 이야기, 로마가 이 공격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작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정말 명장이네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르니까 로마 언론에서는 이제 야, 이 통상적인 난리가 안 되겠다. 집정관 체제로는 우리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해서 독재관을 선발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파비우스 막시무스예요. 이 사람이 로마 역사의 길이 남는 명장 중에 한 네. 명입니다. 이른바 파비우스 전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막시. 니노 막시무스는 들어봤는데. 이게 군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연전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네. 이 지연전이 파비우스 전술입니다. 아. 이 사람이 최초 창시자예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로마가 붙어서 싸워 이긴 전투들, 로마 전쟁의 전통은 결전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연전은 적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도시를 굳건히 지키고 이런 거다 보니까 로마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파비우스를 선정하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도 서서히 혼란에서 회복하면서 아까 게미누스의 주력 부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게미누스한테는 해군 지휘 맡기고 그 병력 2개 군단하고 새롭게 4개 군단을 징발해가지고 파비우스가 6개 군단을 이끌고 천천히 카르타고군을 추격을 해요. 한니발도 이때쯤 되면 이제 아드리아 해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병력들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서 이제 로마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군을 전투로 끌어내려고 그 주변의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다 불태워버려요. 도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나와라. 근데 대응을 안 해요. 이전과 다르게 로마군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젠 한니발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전쟁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아마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됐으면 2차 포에니 전쟁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아까 원로원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잖아요. 원로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파비우스가. 야, 씨. 너 왜 아무것도 이번에 안 하고 있어? 누구 의원네 지역구 거기 다 불탔대. 쟤 네. 때문이잖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소환을 해요. 파비우스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보고해 전장 상황. 어. 말은 보고지만 사실 지적하려고 불러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파비우스가 전장을 떠나고 있을 때 일단의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이 부사령관을 하나 임명해 놨거든요. 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근데 이 부사령관이 카르타고 군하고 소규모의 전투가 붙었어요. 아, 네. 거기서 로마군이 이겼어요. 소규모 전투인데 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보고가 로마가 대승을 했습니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마침 이제 그 로마 공화국이다 보니까 파비우스의 그 집정관, 독재관 임기도 끝나버립니다. 가뜩이나 답답하고 질려 있었는데 잘 됐다. 아예 그 파비우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그 독재관, 집정관으로 이제 그 후임자를 갈아치워 버립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첫째 인물은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인물이고요. 이게 또 다른 한 인물은 에밀리우스 파울루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저돌적인 인물들. 그 파비우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제 앞장서 가지고 정말 막 호기를 부리면서 막 큰 소리를 쳐가면서 좀 속된 말로 이제 그 남자답게 무사답게 싸워보자, 이런 성향이 강한 그런 돌격장 타입의 그런 이제 그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은 원로원의 대대적인 그 지지를 얻고 기존의 파비우스가 세웠던 그런 지연전, 방어 전술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한니발을 상대로 대공세를 벌이려는 작전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비우스가 이제 한니발을 거의 뭐 말라 죽기 시작하고 있는데 로마 내부의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되레 한니발이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에 패한 카르타고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군사와 경제력을 키우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준비한다. 한니발은 전쟁이 시작되자 로마의 호를 찌르기 위해 해군과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한다.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민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괴멸되자 로마 원로원은 독재관으로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선출한다. 파비우스는 지연 전략으로 한니발을 곤경에 빠뜨린다. 로마 원로원은 파비우스의 임기가 끝나자 공격적 성향의 두 집정관을 선출한다. 자, 새로운 지도자 둘, 그것도 공격적인 지도자 둘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준비합니까? 정말 로마 언론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투 장소는 무조건 로마군이 결정한 곳에서만 싸워야 돼. 이거를 지침으로 정해놓고요. 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압도적인 병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8개 군단의 장병을 새로 징집을 합니다. 이 로마로서는 무리해서 국가 총동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징집한 병력의 수가 보병 8만, 기병 6천에 이르르고 여기 동맹국 병력도 들어왔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쯤 되니까 한니발 바르카도 이제 다른 진공로를 하나 잡아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정했냐? 칸나이라는 곳을 정했습니다. 이 칸나이라는 곳이 로마군의 대규모 식량 창고가 있던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자 하고 이제 카르타고군이 가니까 파울루스가 바로도 이 새로 징집된 병력들을 이끌고 천천히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하고 파울루스도 알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영을 2개를 설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아우피디우스 강 북쪽에 카르타고군을 마주보면서 하나를 설치하고 하나는 강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서 아우피디우스 강 우측에 보면 칸나이 벌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앞서 진영 2개 세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방어하기 위한 병력 1만 명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끌고 와서 저기다가 진영을 갖춥니다. 7만 6천 정도 되는 병력이 진영을 갖추는데 늘어선 길이가 한 3,000m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카르타고군도 거기에 맞등해서 펼쳐졌죠. 한 5만 정도의 병력이 맞등해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연전연승으로 이겨왔다곤 하지만 눈앞에서 7, 8만에 달하는 부대를 눈으로 보는 건 다른 압도적이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 흔들려요. 로마군에 보고 겁을 집어먹고 카르타고군의 장교단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이 일화가 하나가 내려와요. 네. 카르타고군 장교 중에 기스고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한니발 바르카한테 묻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겁이 질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니발 바르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고, 자네가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네. 뭐죠? 기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니발 바르카가 저 엄청난 수의 적들 중에는 기스고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네.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웃어줘야 되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농담을 했는데 근데 그 웃음소리가 옆에 병사들한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어요. 진짜 대단한 와, 장군이다, 진짜.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서전은 시작됐습니다. 네. 양쪽에서 이제 로마군은 필름 던지고 카르타고군은 돌멩이 던지고 뭐 투창도 던지고 하면 서전이 시작됐어요. 경보병 간의 전투가 붙었는데 이때 한니발 바르카가 의도적으로 투석병들을 로마군의 기병대 정면에 배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투석병들이 로마군의 기병대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돌팔매질을. 그 날라오는 돌팔매질에 집정관 2명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이었던 파울루스가 중상을 입고 전열을 이탈합니다. 어머. 로마군 기병대도 돌팔매질이 날라오니까 말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기병대장 하스르 두르발이 중장 기병을 이끌고 로마 기병대로 돌격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 기병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로마의 중장 보병들은 이제 필름 던졌잖아요. 네. 필름이 무거운 투창이니까 네. 카르타고군은 방패가 필름이 꽂히면 버려야 돼요. 네.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 보병들이 압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이 병력과 화력으로 압도하면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앙의 대열도 사실 한니발 바르카가 의도적으로 전투력이 좀 약한 에스파냐 보병들, 좀 도망가고 싶어하는 켈트족 애들
이런 애들로 구성을 해놓은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약한 보병 전열들이 로마의 정예 중장 비병한테 무너지죠. 중장 보병한테 무너지죠. 네. 뒤로 서서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병대의 양 끝단에는 아프리카 보병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프리카 보병들은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보병들은 앞으로 밀고 나가고 양 끝단은 안 밀렸으니까 약간 싸. 도자기가 됐네. 초승달 모양의 반포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모를 것 같아요. 우린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럼요.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멀리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바로가 보니까 중앙에 돌파구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병력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밀어버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동맹군 기병대도 출동시켜가지고 카르타고군 보병의 측면을 공격해가지고 측면을 돌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니발 바르카가 누미디아 기병대를 보내서 동맹군 기병대를 또 고착 저지시켜버려요.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아까 보병대 후미를 후미, 강타하고 네. 사라졌던 하스르 두르발의 기병대가 반포위 되어 있던 초승달의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이때부터는 학살극이죠. 학살이죠. 로마 중대가 로마군의 중대들 마니플레들이 애초에 간격도 1m밖에 없었는데 병력이 더 그 간격 사이로 그렇죠. 더 들어오니까 다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압착돼서. 로마의 중장보병들은 사실은 전열을 일렬로 이루어서 밀고 나가면서 쓰러지는 병력들을 차근차근 죽여가면서 전진을 하는 스타일인데 전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포위당했다. 측면과 후방이 뚫리는 순간 로마 이 보병은 아예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로마군은 전사만 보병 4만 7천 명, 기병 2,700명에 포로가 1만 9,300명,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카르타고군은 8천 명 정도 전사했어요. 근데 병력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고위 지휘관들, 파울루스, 게미누스, 미누키우스 같은 사령관급의 장교들, 그리고 29명의 참모 장교, 80명 이상의 의원급 장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피해가 사실 더 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그 로마 원론에서는 약간 그러면 그 좀 기다렸다 하는 지연전이 맞았나? 우리가 판단을 너무 급했나? 이런 후회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칸나의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라든지 그 파울루스 같은 이제 과격파, 주전파를 무리하게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리한 전투를 벌였다가 결국에는 포위 승리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원로원에서 책임도 뭐 적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원로원이 무조건 못한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로마군이 칸나에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다시피 참패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그 부족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로마 시민들도 동요를 하고 개중에는 차라리 카르타고에 항복을 해버리자 이런 사람들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에서 패하는 원인은 그 제공을 했지만은 한편으로 그 패전으로 인한 어떤 그 분열, 혼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그 원로원이 이제 그 채택했던 전술은 한니발이 휴식을 취하고 보급을 받고 그리고 병력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로마 지도부 원로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청야 전술로 가겠다는 거네요. 조금은 다릅니다. 단순히 청야 전술은 완전히 태워 없애는 건데 로마의 전술은 이제까지 한니발이 잘 이용해 먹었던 포섭된 부족들의 영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원로원에서는 사력을 다해 가지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런 그 여러 부족들을 다시 이제 친로마 세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다른 부족들을 포섭하고 속국으로 만드는 건 쉽지만은 칸나에서 그토록 참패를 하고도 부족들을 도로 끌어들였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그 로마 원로원이 물론 이제 그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역량 또는 어떤 그 전쟁의 대국을 보는 역량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략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전략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건 한니발은 고립되고 있다는 거죠. 기원전 211년부터 210년 사이에는 이제 그 로마군이 이제 그 나폴리 근처에 있는 카푸아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배력이 약해졌던 시칠리아를 다시금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한니발은 어떤 현지로부터의 보급을 받기도 그리고 이제 그 본토로부터의 보급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로마군은 함으로써 이제 칸나의 전투 전이었던 218년부터 그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 공략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한 210년 무렵이 되면은 히스파니아에서 로마군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함으로써 이제 그 한니발 군대가 대부분 로마로 이제 그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 히스파니아 일대는 마치 빈집처럼 돼버린 거죠. 거기에 로마가 한 수를 더 둡니다. 카르타고 본국을 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상륙을 합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로 직접 가버려요? 네. 그 아까 아버지 스키피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아들 스키피오가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북아프리카에 상륙을 해요. 아이고. 이제 그 병력을 요격하려고 카르타고 본국에서도 여러 차례 출동을 하는데 다 이 스키피오의 매복에 걸려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서 스키피오도 한니발 바르카한테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줘요.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 농장들을 다 불태워요? 불태워버려요. 어떡하니. 그러면서 한 수를 더 둡니다. 네. 베르베르족 아까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 베르베르족 중에 마시니사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를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누미디아 기병대가 이제 로마 편에 붙은 거예요. 지금까지 카르타고와 함께 싸웠던. 최고의 기병대가 로마로 붙는군요. 네. 그러니까 카르타고 원로원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농장이 불타버리니까 열받잖아요. 네. 한니발 빨리 가서 싸워.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니발한테 돌아오라고 복귀 명령을 한 시점이었거든요. 복귀에 있었어요. 복귀한 한니발한테 출동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한니발도 병력을 이끌고 나섭니다. 이 전투가 2차 포에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전투인데요.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예요, 저게? 코끼리가 일단 보이고. 밑에 말, 코끼리. 말이에요, 저거. 저 쥐인가 했어요. 자, 이 전투 자마 전투인데요. 자마 일대가 일종의 평야지대입니다. 당연히 평야라는 것은 기병, 코끼리 부대가 활동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당연히 한니발도 이걸 그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코끼리, 기병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이제 카르타고의 강점이었으니까 이런 그 군사적인 강점 그리고 군사지리학적인 강점을 살려서 이제 그 로마군을 격파하겠다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자마 전투에서 전투의 상황이 그 한니발의 의도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기병대가 카르타고 기병대를 오히려 이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은 자 코끼리가 정말로 강하지만은 이 코끼리의 약점 컨트롤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빠르기는 빨라도 아무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 방향 전환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자 로마군들은 당연히 코끼리를 처음 봤을 때는 아마도 혼미백산을 하면서 이제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죠.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자마 전투에서 로마 군인들도 코끼리가 돌격을 해오면은 아주 민첩하게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 진을 딱 짜고 이렇게 이제 그 마치 이제 10개 영화에서 이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네. 이렇게 딱 흩어지고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민첩성, 선회하기 좋은 말 같은 경우에는 좀 낫겠지만은 코끼리는 그냥 이제 그 갈라진 틈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니발의 이제 기병 전술에도 구멍이 생기고 심지어 그토록 믿었던 코끼리도 제구시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한니발에 대해서 엄청 감탄했잖아요. 스키피오를 안 만나서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 스키피오 이 장군도 상당히 유능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도 불세출의 명장이고 한니발 바르카한테 그간 계속 패배해왔던 거를 철저하게 답습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걸 배운 대로 그대로 써먹습니다. 코끼리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의 중장 보병과 카르타고의 보병들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중앙에 있던 하스타티들, 그러니까 보병들을 스키피오가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근데 좌우측에 있는 트리아의 병력들은 그대로 위치를 지키게 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카르타고군이 밀고 들어가니까 와. 반포위가 됐죠, 역으로. 그렇죠. 어서 와. 거기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미디아 기병대랑 로마 기병대가 한 바퀴 돌아서 포위망의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대로 복수했네요. 네. 이 자마 전투의 결과로 카르타고군은 2만 명이 전사하고 포로로 잡힌 병력이 2만에 달했어요. 전멸한 거예요.
아, 이거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줬다. 오히려 더 돌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전투를 지면 그 뒤에는 배상이 따르겠죠. 자, 그렇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패배해버립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엄청난 돈을 뺏기고 애써 개척을 하고 확보를 했던 히스파니아 땅, 이베리아 반도조차도 뺏겨버립니다. 이베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카르타고 땅,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다 뺏겨버립니다. 아유. 여기에 더 가혹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부터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전쟁도 벌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국방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아이고. 물론 이제 그 로마는 카르타고의 군대를 완전히 해산까지는 안 했지만은 사실상 군대 같지 않은 군대, 로마의 예속된 군대로 완전히 그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카르타고는 그냥 전쟁에서만 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그 자주권, 국방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이 한니발의 뭔가 화려했던 그 전투들이 순식간에 좀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유행어 생각나네. 네. 아무 의미 없어. 전투에서 많이 이긴 뭐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위대했던 한니발도 이렇게 패전국의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떠돌이 수배자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아. 본국에서도 이제 힘을 잃었고 네. 전쟁에 졌으니까 로마에서는 한니발을 살려두면은 나중에 또 도전을 그렇죠. 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니발을 죽여라. 해서 이제 한니발은 발붙일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로마가 계속 수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한니발 본인도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아주 그 위대한 업적, 와. 능력, 인품에 비해 가지고 아주 비참한 그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네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죠. 아. 3차가 또 터집니다. 베르베르족이 카르타고가 힘이 약해지니까 뒤에서 발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카르타고가 두드려 맞다가 참다 못해서 군대 한 번 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시니사가 자기들이 토벌 당할 것 같으니까 또 로마에 일러 바치고 로마는 니들이 감히 내 허락 없이 또 싸워 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카르타고는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로마가 거부합니다. 사절단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자신의 사절단을 보내요. 너네 정말 평화를 원하면은 너희들 귀족 자제 300명 아들로 골라서 우리한테 보내. 그러니까 카르타고 시민들은 반대했어요. 보내지 말자고. 로마가 어떤 놈들인데. 그럼에도 원로원은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300명 받고 로마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 뭐예요. 그리고 우티카라는 곳에 군단을 상륙을 시켜요. 로마군이 상륙하자마자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요. 니네 진짜 평화를 원해? 원하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전투 장비 다 가져와. 라고 하니까 카르타고 원로원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옷 20만 벌, 아니. 각종 공성 장비, 투석기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 카르타고 항에 남아 있었던 자녀 해군 세력을 다 소각시켜버려요. 안 돼. 갑옷 갖다 줬다는 건 싸울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도 로마군이 물러가지 않고 사절단을 한 번 더 보냅니다. 너네가 정말 평화를 원하면은 지금 카르타고 씨 비우고 다 내륙으로 해안선으로부터 16km 이상 떨어져서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 마지막 건 선 넘었거든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닷가 살지 말라는 건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들고 일어난 게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무기 다 버렸는데. 지휘장교 다 보내고 무기 다 보냈는데. 그래서 카르타고 도시 안에 있던 여성분들은 다 머리를 잘라서 그걸로 투석기 밧줄을 만들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병장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마시니사 토벌 부대 보냈잖아요. 그 부대가 한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부대로 로마군의 배후를 위협하게 합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BC 146년 봄에 로마군이 총공격을 감행을 하고요. 그 총공격에서 결국은 함락이 되면서 카르타고인 5만 명을 노예로 잡아서 로마가 팔아버립니다.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로마가 지중해 주도권을 잡으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된 거죠.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 지중해는 페니키아인들이 바다였고 그리고 서구 문명은 카르타고, 이집트 같이 북아프리카에 토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에니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가 되고 서구 문명은 북아프리카 아닌 유럽 대륙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7세기 중후반쯤에 이제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그 정복을 하기 전까지 로마의 영역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문화권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스키피오가 아니었다면 네.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반대로 아프리카가 발전한 선진 문화가 되고 유럽이 식민지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코끼리가 굉장히 큰 상징이 된. 코끼리는 지구의 상징. 그렇죠. 뭐 하나 지구의 마스코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포에니 전쟁은 물론 뭐 군사 기술, 전략 전술도 많은 영향을 줬지만은 땅과 바다를 바라보는 안목, 사고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류 문명의 무대가 되는 땅이 바뀌고 바다가 바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사는 물론이고 어떤 그 지정학이라든지 그 전쟁과 땅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3차 전쟁의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다. 네, 그걸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의 사람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오늘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한니발 장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니발 바르카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지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많이 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